당신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 당신이 낳은 아이, 그 모든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30층짜리 빌딩 최상층에 루시에르라는 이름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빛을 뜻하는 이 브랜드는 대한민국 최고급 시계 브랜드로 한 개당 최소 1,000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곳의 CEO 윤아린, 그녀는 올해 51세입니다. 재계에서는 얼음 여왕이라 불리죠. 차갑고 냉철한 판단력,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 그녀가 만든 시계는 단 1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요.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의 손목에 찬 시계만은 언제나 5분씩 느리다는 것을. 그날도 하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30분간의 요가, 정확히 7시에 출근. 검은색 펜슬 스커트와 하얀 블라우스, 그 위에 걸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12cm 힐을 신은 그녀의 걸음은 리듬처럼 정확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전 10시에 신규 협력업체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 김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죠. 그녀는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오늘 만날 사람들의 프로필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하리는 평소와 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5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디자이너, 마케팅 담당자, 그리고 한 명의 청년.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이번 프로젝트의 기술 담당 강태윤이라고 합니다. 29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깔끔한 네이비 수트. 그런데 하린의 시선은 그의 얼굴이 아닌 다른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손목, 거기에 차여진 시계. 하린의 손에 들린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그 시계는 낡았습니다. 가죽 밴드는 곳곳이 헤어져 있었고 케이스에는 작은 흠집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알았습니다. 그 디자인을, 그 곡선을, 그 숫자 폰트를. 그건 바로 자신이 만든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었으니까요. 29년 전 그녀가 아직 신진 시계 디자이너였을 때 밤을 새워 만들었던 그 시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 양산하지 않았던 그 시계가 지금 이 청년의 손목에 있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김지원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하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 시계에 고정되어 있었죠. 회의실 안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 정신이 없었네요. 하리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프로였으니까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신규 스마트워치 라인 협업에 대한 이야기, 기술 사양, 일정, 예산. 하지만 하린의 머릿속은 온통 그 시계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하린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윤 씨, 그 시계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꽤 독특한 디자인이네요. 태윤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이거요? 이건 제 어머니 유품이에요. 그 순간 하린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유품, 그 두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보군요. 죄송합니다. 하리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태윤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살아계세요.
그냥 제가 태어났을 때 저에게 남겨주신 거라고 들었어요. 어머니는 이 시계를 제게 주시고 얼마 뒤에 어디론가 떠나셨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얼굴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할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마무리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럼 대표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할인은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5분 느린 그 시계, 그리고 문득 오래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아, 이 시계 좀 봐. 5분씩 느려. 고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대로가 좋아. 우리에겐 항상 5분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잖아. 누구였을까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할인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신의 과거 어딘가에 거대한 공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청년 강태윤이 그 공백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할인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침실의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렸죠. 평소라면 그 규칙적인 소리가 그녀를 안정시켰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치 심장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윤, 29살, 어머니의 유품으로 그 시계를 받았다는 청년. 할인은 자신의 손목 시계를 또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새벽 2시 35분. 아니, 정확히는 2시 30분이었죠. 5분 느린 이 시계처럼 그녀의 인생도 어딘가 어긋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들기 힘들었지만 오늘은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기억해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아니, 꿈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어딘가에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죠. 삐삐삐, 병원이었습니다. 할인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니, 뛰고 있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 문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01호, 302호, 303호. 그리고 갑자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할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향해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305호. 문고리를 잡았을 때 그녀의 손에 뭔가 묻어났습니다. 빨간색 피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할인은 보았습니다. 작은 요람 안에 누워있는 아기를, 그리고 요람 옆 바닥에 떨어진 시계, 가죽 밴드가 찢어진 그 시계, 유리가 깨진 그 시계, 그리고 피로 얼룩진 그 시계. 바늘은 멈춰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7분에서 안 돼, 안 돼. 할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요람이, 아기가, 그 방이,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할인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손은 떨렸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12분.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생생할까요? 왜 이렇게 사실처럼 느껴질까요? 할인은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단숨에 마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그 꿈의 잔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아이, 피 묻은 시계.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꿈을 전에도 꿨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단지 기억하지 못했을 뿐.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하리는 눈을 감고 자신의 과거를 더듬어 봤습니다. 대학 시절, 첫 직장, 창업, 성공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26에서 29 사이, 그 3년의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이상해, 하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일기장들을 꺼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일기장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하리는 서재를 뒤졌습니다. 모든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일기장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햇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리는 샤워를 하고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비서 김지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하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올랐으니까요.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하리는 결심했습니다. 지원 씨, 오늘 남은 일정 다 취소해줘.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서울대 병원 신경외과에 예약 좀 잡아줄래?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네, 신경외과요? 대표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검진 좀 받아보려고. 지원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대표님, 오늘 저녁 6시에 예약 잡았습니다. VIP 진료실로요. 고마워. 하리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저녁 6시 서울대 병원 신경외과 VIP 진료실. 하리는 가운을 입고 MRI실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기계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곧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하게 누워 계시면 됩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기계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 아이의 울음, 피 묻은 시계, 30분간의 검사가 끝났습니다. 하리는 다시 진료실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요?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원장이었습니다. 윤아린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특이한 케이스네요. 의사는 모니터를 켜고 뇌 영상을 띄웠습니다. 하린의 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해마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오래된 손상 흔적이 있습니다. 손상이요? 네.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 같은.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의사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 손상된 부위 주변을 보시면 뇌가 스스로 차단막을 만들어 놨어요. 마치 봉인한 것처럼. 봉인이요? 네. 쉽게 말하면 특정 기억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뇌가 자체적으로 잠금 장치를 걸어둔 겁니다. 보통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나타나는 방어 기제죠. 하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럼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언제의 기억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당신의 뇌는 그 기억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풀 수 있나요? 그 봉인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최면 치료나 EMDR 같은 방법들이 있죠. 하지만 하린 씨,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뇌가 그 기억을 봉인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억이 당신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죠. 정말로 그 기억을 되찾고 싶으신 겁니까? 때로는 모르고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알아야 해요.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시죠.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리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그 봉인된 기억 속에 강태윤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시계에 비밀이 있을 거라고.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익선동 좁은 골목길 안쪽에 오래된 한옥 한 채가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에는 희미하게 시간의 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강태윤은 그 앞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친구가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진짜 장인이 있는 곳이야. 아무리 오래된 시계라도 고칠 수 있어. 그 말을 믿고 이곳까지 왔지만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그의 곁에 있었던 유일한 증거. 하지만 일주일 전부터 시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리 태엽을 감아도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았죠. 수리를 맡겨야 하나. 태윤은 망설였습니다. 이 시계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긴다는 게 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밀었습니다. 땡그랑 낡은 문풍경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게 안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먼지를 비추고 있었죠. 벽면 가득 걸린 시계들이 제각각 다른 시간을 가리키며 똑딱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시간들이 뒤엉켜 있는 공간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게는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기 사람 없으세요? 그때였습니다. 잠깐만. 뒤쪽 작업실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커튼을 젖히고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머리가 섞인 머리, 검은테 안경, 낡은 갈색 카디건, 손에는 확대경과 작은 드라이버를 들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윤은 그것을 느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일 거라고. 시계 수리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그러세요. 어디 봅시다. 남자는 작업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윤도 따라갔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각종 공구들과 시계 부품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시계인가요? 이거요. 태윤은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습니다. 가죽 밴드가 손목에 닿았던 자국이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래, 그만큼 항상 차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시계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정지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는 그저 그 시계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계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네, 뭐라고요? 태윤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남자는 시계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이 시계는 내가 만들었어. 29년 전에 단 하나만 만든 프로토타입이야. 그럴 리가요. 이건 제 어머니가 저를 낳으실 때 1996년 3월 17일 남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23분 이 시계가 완성됐어. 나는 작업실에서 마지막 조립을 끝냈고 그녀가 옆에서 웃으면서 말했지. 당신 정말 천재야라고. 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여기 봐. 남자는 시계 뒷면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글씨로 새겨진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J, D, Y, Y, H, R, K, T.
Y. 정도윤. 내 이름이야. 그리고 YHR은 윤아린. K. T. Y는 남자는 태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태윤, 너구나. 태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왜 자기 이름을 아는 건지, 저는 누구시죠? 나는. 도윤은 시계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처음 보는 청년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도윤이야. 시계 수리공이자 한때는 시계 디자이너였지.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의 아버지야. 세상이 멈췄습니다. 태윤의 귀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들의 째깍거리는 소리도, 밖에서 들리던 차 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단지 그 말만이, 너의 아버지라는 그 말만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거짓말이시겠죠? 태윤은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도 저를 낳고 떠나셨고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아니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작업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그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 쌍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 남자는 지금의 도윤이었습니다. 20대에 훨씬 젊고 행복해 보이는 도윤. 그리고 여자는 이 사람. 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루시에르의 CEO. 윤아린? 그래. 그녀야. 너의 어머니. 도윤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단둘이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다음 장에는 임신한 여자의 모습. 배를 쓰다듬으며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1995년 11월에 우리는 결혼했어. 그리고 1996년 2월 할인이 임신한 걸 알았지. 우린 너무 행복했어. 아이를 위해 이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어. 태어날 아이에게 줄 첫 번째 선물로. 도윤은 시계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3월 17일. 시계가 완성됐어.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사고가 났어. 사고요? 응. 할인과 나는 시계 완성을 축하하려고 차를 타고 나갔어.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지. 그리고 트럭이 우리 차를 들이받았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 병원으로 실려갔고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졌어. 3개월 동안. 그럼 너는 기적이었어.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는데 의사들이 제왕절개로 너를 꺼냈어. 미숙아였지만 너는 살아남았어. 1996년 5월 21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 태윤은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윤아리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어. 한 달 후에. 하지만 기억을 잃었어. 사고 전 3년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거야. 나를, 결혼을, 그리고 너를 모두 잊어버렸어. 그럴 수가. 의사는 말했어. 충격이 너무 커서 뇌가 스스로 기억을 봉인했다고. 그 기억을 되찾으려 하면 정신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어. 결정이요? 그녀의 멘토였던 박선호 씨가 제안했어. 차라리 이대로 두자고. 할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자고. 그녀는 시계 디자이너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나와 너는 그녀의 삶에서 지워지는 거야.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동의했어. 그녀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너는 할인의 어머니가 키우기로 했어. 나는 시계 수리공이 되었고, 그럼 29년 동안 줄곧 지켜봤어. 멀리서 그녀가 CEO가 되는 걸, 성공하는 걸, 빛나는 걸, 그리고 너도 내가 잘하는 걸, 대학에 가는 걸, 훌륭한 청년이 되는 걸. 도윤은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 노릇을 못해줘서. 하지만 너는 매일 내 생각 속에 있었어. 태윤은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29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 도윤은 시계를 태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위해 만들어진 거야. 이 시계의 모든 나사, 모든 부품에는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어. 태윤은 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고칠 수 있으세요? 이 시계를? 물론이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29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만 맡겨줘.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태윤아. 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다시 시간을 맞출 시간이. 이틀 후, 하리는 회사 이사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회의에 없었습니다. CFO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마케팅 이사가 신제품 론칭 계획을 설명했지만 하리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꿈, 그 시계, 그리고 강태윤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CFO의 목소리에 하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잠깐 딴 생각을 했네요. 계속하세요. 회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박선호, 루시에르의 고문이자 할인의 멘토였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노신사는 할인이 21살 때부터 그녀를 지켜봐 왔습니다. 대학 졸업 직후 작은 시계 공방에서 일하던 할인을 발견하고 투자하고 키워낸 사람이었죠. 루시에르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했습니다. 할인,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선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인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선우 아저씨,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혹시 제가...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한 적이 있었나요? 순간 선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할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지? 대답해 주세요. 제가 결혼한 적이 있었나요? 아이를 낳은 적이 있었나요? 선우는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번, 20번, 30번. 마침내 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지. 그건 대답이 아니에요. 할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잊었나요? 제 인생에서 무엇이 지워진 건가요? 선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그는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뭐라고 하던가 뇌가 특정 기억을 봉인했다고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라서. 그렇다면 그게 답이야. 선우는 돌아서서 할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기억은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야. 나는 25년 동안 너를 지켜봐 왔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그 기억을 되찾는 순간 너는 무너질 거야.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아니야. 선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나는 내 보호자야. 내가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내 역할이야. 그러니 부탁이다, 할인아. 더 이상 파고들지 마. 그냥 지금처럼 살아. 행복하게. 행복하다고요? 할인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저씨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알 수 없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제 손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게 행복인가요? 그건 제발이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가 누구였는지, 제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제가 누구를 잃었는지.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할인아. 하지만 그건 있는 게 너를 위한 길이야. 그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할인은 혼자 남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선우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리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1996년 교통사고, 윤아린, 기억상실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선우가 모든 기록을 지웠을 테니까요.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강태윤이 놓고 간 명함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하리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윤 씨, 저 윤아린입니다. 아, 대표님, 무슨 일이시죠? 그 시계 어디서 수리하시려고 하셨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익선동에 있는 작은 수리소요. 시간의 집이라는 곳인데 왜 물으시는 거죠?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데 부탁이에요. 꼭 필요해요. 태윤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하리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대표님, 어디 가세요? 오후 일정이 취소해. 오늘은 더 이상 회사에 없을 거야. 하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색 벤츠,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123-45, 목적지까지 25분. 하리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강남에서 종로까지, 현대적인 빌딩 숲에서 오래된 한옥 골목으로.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요? 왜 이렇게 손이 떠는 걸까요? 하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답이 있다고, 그곳에 진실이 있다고. 25분이 지났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말했습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하리는 차를 세웠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차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카페, 식당, 갤러리, 그리고 끝에 가장 낡은 한옥 하나, 시간의 집, 희미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하리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땡그랑 문풍경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게 안은 어두웠습니다. 수많은 시계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각자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낮고 차분하고 어딘가 익숙한. 커튼이 젖혀졌습니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 회색 머리, 검은테 안경, 낡은 갈색 카디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공구를 떨어뜨렸습니다. 땅, 작은 드라이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아, 하린.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리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이 사람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걸까요?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왜 무릎이 풀리는 걸까요? 당신은 누구세요? 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단편적인 장면들, 플래시처럼 스쳐가는 기억들, 작업대 앞에서 웃고 있는 이 남자, 젊은 모습에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이 남자, 자신에게 키스하는 이 남자. 안 돼. 하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뇌를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 하린, 괜찮아?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그가 하린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더 많은 기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손, 이 따뜻한 손, 이 손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손이 자신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이 손이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이. 하리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윤 씨,
남자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할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기억나? 할인아, 나를 기억해? 할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파편들만이, 조각들만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이 뭔가 알고 있죠? 제 과거를, 제가 잃어버린 것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다 알아. 하지만 할인아, 이건 말해주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제가 누구였는지,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윤은 할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9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그 얼굴,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앉아. 긴 이야기야. 도윤은 할인을 작업대 옆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9년 전 봄날의 이야기를.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5년 가을이었어. 나는 작은 시계 공방에서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었고 너는 신진 디자이너였지. 어느 날 내가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 제 디자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할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장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공방, 톱밥 냄새, 그리고 작업대 앞에 앉아 시계를 분해하고 있던 젊은 남자. 첫눈에 반했어. 너의 열정에, 너의 눈빛에. 우린 함께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디자인하고, 주말에는 시제품을 만들었지. 석 달 후 나는 고백했어. 그리고 너는 울면서 웃었어.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참으려는 듯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1995년 11월 11일, 우린 결혼했어. 작은 예식장에서 친구 몇 명만 초대해서 너는 흰 원피스를 입었고 나는 아버지의 낡은 정장을 빌려 입었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너무나 행복했어.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그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 어제 일처럼. 그리고 석 달 후 1996년 2월 너는 아침에 화장실에서 나와 내게 말했어. 도윤아, 우리 아기가 생겼어. 나는 믿을 수 없었어.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니. 나는 너를 안아올리며 방방 뛰었지. 너는 웃으며 조심해. 뱃속에 아기 있다니까라고 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우린 아이를 위한 선물을 만들기로 했어. 시계를.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기록할 시계. 매일 밤 작업했어. 너는 디자인을 그렸고 나는 부품을 깎았어. 한 달이 걸렸어. 그리고 3월 17일 드디어 완성됐어. 할인은 자신의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5분 느린 그 시계. 그 시계가 그건가요? 아니, 그건 다른 시계야. 우리가 아이를 위해 만든 건 지금 태윤이가 가지고 있어. 내 손목의 시계는 내가 너에게 프러포즈할 때 준 거야. 5분 느린 이유는 우리에게 항상 여유를 주자는 의미였어. 할인의 손이 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29년 동안 차고 있었던 이 시계. 왜 이걸 차고 있는지도 모른 채 3월 17일 밤 11시 시계가 완성됐어. 우린 너무 기뻤어. 축하하러 나가자고 했지. 비가 많이 왔어. 폭우였어. 하지만 우린 신경 쓰지 않았어. 그저 행복했으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남대로를 지나고 있었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때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미끄러지면서 우리 쪽으로. 안 돼. 할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봉인이 깨지는 소리. 쾅, 쾅, 쾅. 순간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 오는 밤, 앞유리에 빗방울이 줄기차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였습니다. 도윤의 손이 핸들을 잡고 있었고 그의 다른 손은 할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아이 이름 뭐로 할까? 봄에 태어나니까 봄과 관련된 이름이 좋겠어. 태양처럼 밝게 자라라고. 태윤이? 강태윤. 좋아. 태윤이.
우리 아들 태윤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왼쪽에서 너무 빠르게, 너무 가까이. 조심해. 할인의 비명, 도윤의 급정거,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 그리고 충격. 쾅!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쇠가 찌그러지는 소리, 그리고 고통, 머리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고통. 할인, 할인. 도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할인은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따뜻한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피었습니다. 배 우리 아기. 할인은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서 시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가죽 밴드가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암흑. 다음 장면. 병원.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환자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왕절개 준비. 지금 당장. 의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기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그것이 할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암흑. 얼마나 지났을까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 약한 소리, 하지만 분명한 소리. 아기의 울음소리. 할인은 눈을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울음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우리 아기 우리 태윤이. 그리고 또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석 달 후였습니다. 병실, 하얀 침대, 창문 밖으로 여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할인 씨, 의식이 돌아왔어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인아, 정신 차렸어? 낯선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 도윤이야. 날 못 알아봐? 할인은 그를 쳐다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도윤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현재, 시간의 집. 할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사고 병원 아기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제가 들었어요. 울음소리를. 그래. 도윤도 무릎을 꿇고 할인 옆에 앉았습니다. 태윤이는 태어났어. 미숙아였지만 건강했어. 1996년 5월 21일. 너는 혼수 상태였지만 아기는 살았어. 그런데 왜 제 기억에는. 의사들이 말했어. 내 뇌가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기억을 봉인했다고. 깨어났을 때 너는 나를 몰랐어. 결혼을, 임신을, 사고를 모두 잊었어. 도윤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선호 씨가 결정했어. 너에게 아이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기억을 되찾으려 하면 정신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했어. 아기는 죽었다고. 내 어머니가 태윤이를 키우기로 했어. 나는 너의 삶에서 사라졌어.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왜 제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제 아이를, 제 남편을 빼앗아간 거예요. 미안해. 도윤은 울었습니다. 나도 매일 후회했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성공할 수 있었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행복하지 않았어요. 할인은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9년 동안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뭔가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29년의 시간을, 29년의 고통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들이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각자 다른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들. 하지만 이 순간 두 사람의 시간은 같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작업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천으로 쌓인 작은 물건. 이걸 너에게 줄 수 없었어. 하지만 간직하고 있었어. 그는 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시계가 나타났습니다. 가죽 밴드가 찢어진 시계, 유리가 깨진 시계, 그리고 케이스에 얼룩진 피.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날 밤이, 그래, 사고 현장에서 주운 거야. 내 손목에서 떨어진 거. 나는 고칠 수 없었어. 그냥 그대로 보관했어. 시계의 바늘은 멈춰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7분. 사고가 난 시간. 모든 것이 멈춘 시간. 하리는 시계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29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29년 동안 숨겨왔던 아픔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도윤도 그녀를 안았습니다. 29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야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하리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태윤이를, 우리 아들을 만나야 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이는 알고 있어. 사흘 전에 여기 왔었어. 시계를 수리하러. 그때 내가 모든 걸 말해줬어. 뭐라고요? 하리는 놀라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가 알고 있다고요? 제가 어머니라는 걸? 그래. 처음엔 믿지 못했어. 당연하지. 29년 동안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사진을 보여주고 시계를 설명하고 결국 받아들였어. 하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아이를 봐요? 29년 동안 엄마 노릇 한 번 못하고 회사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그 아이 얼굴을 어떻게 봐요? 하린아. 도윤은 하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기억조차 못했어. 박선호 씨가, 내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게 거짓말을 한 거야. 태윤이도 그걸 알아. 그 아이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정말요? 그래. 오히려 그 아이는 너를 만나고 싶어 했어. 회사에서 봤다고 하더라.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뭔가 끌린다고. 하리는 회의실에서 태윤을 처음 봤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손목에 찬 시계를 봤을 때의 그 충격.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모성이었습니다. 혈연이란 게 참 신기해.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지워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알아보나 봐. 하리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29년 전 이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발을 움직이고 태어나기를 기다렸던 생명. 태윤이는 어떻게 자랐나요? 내 어머니가 키웠어. 혼자서.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그분은 태윤이를 진짜 손자처럼 아꼈어. 태윤이는 착하게 자랐어.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지금은 IT 기술자로 일하고 있어. 외할머니,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작년이야. 암이었어. 태윤이가 옆에서 끝까지 간호했어.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께서 태윤이에게 말씀하셨대. 너의 진짜 엄마는 살아계시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딸의 아이를 키우면서 딸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모두 널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이제는. 도윤은 하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해. 우리 모두가.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대 초반, 회색 양복, 짚고 있는 지팡이, 박선호였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하린. 선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호를 노려봤습니다. 박선호 씨, 어떻게 여기를? 비서에게 물었지. 하린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짐작했어. 결국 이곳으로 올 거라고. 선호는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하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구나. 네. 하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기억났어요. 도윤 씨와의 결혼, 임신, 사고.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한 거짓말. 미안하다, 하리나. 선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남기를 바랐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의사들은 말했어. 진실을 알게 되면 내 뇌가 견디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나는 선택했어. 선택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이를, 제 남편을, 제 인생을 빼앗는 선택을요? 그게 아니야.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게 새로운 인생을 주려 했어. 고통 없는 인생을. 너는 재능 있는 디자이너였어. 성공할 수 있었어.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잖아. 루시에르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리는 소리쳤습니다. 제 가족 없이 이룬 성공이 무슨 의미예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공허함에 울면서 살았는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도 알았겠죠.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25년 동안 그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런데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무서웠어. 선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루시에르도 할인의 정신도 모든 게. 그래서 나는 계속 거짓말을 했어. 그게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비겁하셨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저를 보호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투자를, 당신의 성공을 보호한 거예요. 저는 당신에게 단지 프로젝트였던 거죠. 아니야. 선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너는 내게 딸 같았어. 진짜 딸처럼. 나에게는 자식이 없어. 평생 일만 하다가 너를 만났어.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 그게 잘못된 거였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리는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사람, 멘토이자 아버지 같았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조작한 사람, 선우 아저씨. 하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이해해요. 저를 사랑했다는 것도 믿어요. 하지만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제게서 선택할 권리를 빼앗았어요. 고통을 겪더라도 제 가족과 함께할 권리를. 그건 누구도 빼앗아선 안 되는 거예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리고 변명하지 않을게. 나는 잘못했어. 25년 동안 매일 잘못했어.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 하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루시에르는 내 마음대로 해. 나는 물러날게. 선우 아저씨. 할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선우는 멈춰섰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을 용서하기까지.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선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할인은 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할인과 도윤은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할인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윤이를 만나야지. 우리 셋이 29년 만에 가족으로. 걱정돼요. 할인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어떻게 볼까요? 낯선 여자, 엄마라고 하기엔 너무 늦게 나타난. 괜찮아. 도윤은 할인을 안았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어. 29년 늦었지만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 시계의 바늘을 다시 맞추듯이 우리도 천천히 맞춰가면 돼. 할인은 도윤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 시계를 보았습니다. 5분 느린 그 시계.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이 시계가 왜 5분 느린지. 이 5분이 그들에게 필요한 여유였다는 것을.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함께 시간을 맞춰가기 위한 여유. 태윤이에게 전화할게요. 할인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태윤 씨 아니, 태윤아. 나야. 엄마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엄마.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엄마세요? 그래. 늦어서 미안해. 29년이나 늦어서. 하지만 이제 엄마가 곁에 있을게. 지금 어디세요? 시간의 집. 아빠 가게. 여기로 올래? 우리 셋이 함께 이야기 나누자. 지금 바로 갈게요. 엄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도윤은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달려오는 한 청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이고 있었습니다. 15분 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태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차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왔지만 마지막 골목은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하린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엄마. 29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호칭, 그녀를 향한, 그녀를 부르는 그 하나의 단어. 하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태윤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29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하지만 태윤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린에게 달려와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태윤은 반복해서 그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29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 모두 쏟아내려는 것처럼. 하린은 처음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팔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태윤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태윤아.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태윤도 울었습니다. 29살 청년이 어머니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항상 엄마가 어딘가에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단지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리는 태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그녀의 아들. 얼굴 윤곽은 도윤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자신을 닮았습니다. 큰 눈, 긴 속눈썹,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함. 내가 이렇게 컸구나. 하리는 태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마, 눈썹, 뺨, 턱선. 마치 그 얼굴을 기억하려는 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키도 이렇게 크고 목소리도 이렇게 낮고 우리 아기가 어느새 어른이 되었네. 엄마.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엄마 얼굴 기억할게요. 이제부터라도. 도윤은 조금 떨어져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도록 내버려뒀습니다. 29년, 그가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다시 만나는 순간, 가족이 되는 순간. 도윤 씨. 하린이 그를 불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리 와요. 우리 셋이 함께요. 도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린이 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태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29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 20분? 아무도 시간을 재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침내 세 사람은 서로를 놓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낯설지만 익숙한 미소. 앉자. 도윤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작업대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들이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축하하는 것처럼. 태윤아. 도윤은 작업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무로 만든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이걸 내게 주려고 했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시계가 나타났습니다. 태윤이 가져왔던 바로 그 시계. 하지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죽 밴드는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유리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케이스도 정성스럽게 광이 나 있었죠. 완벽하게 수리했어. 이제 정확하게 작동해. 도윤은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이 시계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거야. 내 엄마와 내가 밤마다 함께 작업하면서 우리는 매일 밤 내 이름을 부르며 만들었어. 태윤아, 아빠가 너를 위해 이 나사를 끼우고 있어. 태윤아, 엄마가 너를 위해 이 숫자를 새기고 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시계의 모든 부품에는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어. 그리고 지금 29년이 지나서야 내게 전해줄 수 있게 됐어.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 앞에. 그리고 시계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태윤아, 늦었지만 받아줄래? 이 시계를, 그리고 우리를, 내 부모를. 태윤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그 호칭을 듣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 29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단어, 고마워. 도윤은 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했습니다. 태윤은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태윤은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9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이제 다시 움직여요. 그래, 하린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 시계를 보았습니다. 5분 느린 그 시계, 그리고 도윤의 손목에도 시계가 있었습니다. 역시 낡은 시계였습니다. 세 사람의 시계가 각자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시간을 맞춰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태윤이 물었습니다. 전 회사가 있고 엄마도 루시에르가 있고 우리가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면 다들 놀라지 않을까요? 하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자.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 이제부터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거야. 29년의 공백을 채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맞아.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함께라는 거야. 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게 좋아요. 천천히 차근차근. 진짜 가족처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하리는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손도 잡았습니다. 혈연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이제는 기억으로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 수많은 시계들이 제각각 다른 시간을 가리키며 째깍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시계는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하린의 시계, 도윤의 시계, 그리고 태윤의 시계. 세 개의 심장처럼 세 개의 시계는 함께 울렸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함께 흐를 수 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이제 가을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루시에르 CEO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사회는 놀랐고 언론은 떠들썩했습니다. 업계 최고의 CEO가 돌연 사임 윤활인 개인적 사유로 경영 일선서 물러나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5년 동안 회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 시간이었습니다. 박선호는 하린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마지막 이사회에서 그는 하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하린아. 이번에야말로 진짜 내 인생을.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호 아저씨도요, 이제 쉬세요.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멘토와 제자로서의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하리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도윤과 태윤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그들이 선택한 곳은 강릉이었습니다. 동해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해안 마을, 오래된 한옥 하나를 구입해서 리모델링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1층에는 작은 시계 공방을 만들었습니다. 도윤의 새로운 작업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할인과 함께 2층에는 거실과 침실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햇빛이, 저녁이면 노을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유는 주말마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금요일 저녁이면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까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리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계란말이를 부치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태윤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 하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아빠 깨워줄래? 네. 태윤은 아래층 공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윤은 벌써 일어나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작은 부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아빠 아침 먹어요. 응, 알았어. 이것만 끝내고. 안 돼요. 엄마가 식탁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시계는 나중에 하세요. 태윤은 도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윤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 아들 말을 들어야지.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윤의 회사 이야기, 도윤의 새 시계 디자인, 할인의 텃밭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가족끼리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할인에게는 이것이 가장 특별했습니다. 29년 동안 그리워했던 것. 바로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9월의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파도가 모래사장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운데 할인, 왼쪽에 도윤, 오른쪽에 태윤. 좋다. 할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엄마? 다. 이 모든 게. 바다도 바람도 너희들도. 태윤은 할인의 팔짱을 꼈습니다. 저도 좋아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도윤도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행운아들이야. 두 번째 기회를 얻었으니까.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 시계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5분 느린 그 시계. 참 엄마. 태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 시계 한번 봐드릴까요? 5분씩 느린 거 고칠 수 있어요. 아니야. 할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가 좋아. 이 시계가 느린 건 우리에게 여유를 주기 위해서야. 서두르지 말라고. 천천히 가라고. 맞아. 도윤이 말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아. 하지만 우리도 서두를 필요는 없지. 천천히 함께 가면 돼. 태윤은 자신의 손목 시계를 보았습니다. 부모가 만들어준 그 시계. 이제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계. 그럼 제 시계는 어떻게 하죠? 정확하게 가는데. 넌 젊으니까 정확해도 돼.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시작이니까. 정확하게, 힘차게 가. 우린 천천히 따라갈게. 아니에요. 태윤은 부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가요. 같은 속도로. 누구도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게. 할인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할인이 말했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셋이. 세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속도로, 같은 리듬으로. 그들의 손목에서 세 개의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각자 조금씩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개의 시계가 모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함께 멀리서 등대가 보였습니다. 하얀 등대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기까지 걸어갈까? 태윤이 물었습니다. 좋지.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시간 많아. 할인이 웃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 이제부터 영원히. 세 사람은 등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발걸음에 맞춰 울렸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따뜻한 가을 햇빛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늦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할인, 도윤, 태윤, 세 사람의 시간은 이제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사랑으로, 함께. 당신의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나요? 혹시 멈춰 있진 않나요? 혹시 너무 빠르게 가고 있진 않나요? 때로는 멈춰서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맞춰보세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이 얼마나 정확한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느냐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흐르기를 바랍니다.